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의 모든 것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자격증으로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 국가기관,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필수 자격증이거든요. 오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 상담사로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로 우리가 창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직할 때가 많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거를 추천을 해요. EAP 연계기관으로 등록을 할 것? 이거는 이제 제가 했었던 방법이기도 한데, 자기네 회사에다가 나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이 회사에서 연계된 기관, 요 EAP로 등록된 그러한 상담소를 연계해가지고 저희 센터에 이제 오게 만드는 건 거죠. 안녕하세요. 언강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영애입니다. 오늘 좀 무덥고 소나기도 가끔 내리는 날씨였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은 우리 상담심리학과의 교수님 모시고요.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상담심리학과에서 청소년 상담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학습심리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과목도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계신 홍예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홍예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일에 늦은 시간에 다들 바쁘신데 오늘 저희가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러한 또 소통 창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기회가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제가 좀 유튜버 강사님들을 좀 보고 참고를 할 걸. 제가 오늘 좀 이러한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가, 강의를 하는 거가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처음이라서 그런 거구나 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상담심리학과 학생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어 문화학과? 네, 다른 어떤 그러한 학과에서도 들어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사의 모든 것이라고 적었지만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의 모든 것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질문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질문들을 잘 취합해서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소개받은 대로 청소년 상담과 그리고 학습심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좀 자세히 해드리는 거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히 해드리고자 해요. 오늘 저를 소개하는 타이틀을 저도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타이틀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으로 박사를 전공을 하였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사로 초대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었던 그러한 상담의 어떤 그런 내담자 대상이라던가 저희 연구 주제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청소년 상담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대상이 청소년이었고,
박사 논문도 아동 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예. 그래서 석박사 논문이 다 청소년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었던 그러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사례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에 경력을 좀 쌓아서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은 결국은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살부터 24살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 대학생, 예,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척도 개발도 청소년. 그래서 이것은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뻐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여태까지 자격증을 준비했던 것들도 제가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루트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를 했더니 이 길을 가는데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이 길을 먼저 와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선배로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취득 자격증을 옛날 이력서를 막 찾아가지고 저도 적어봤어요. 일단은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하고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전에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자격증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 혹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정말로 이거는 이 자격증이 무엇에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상담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기반 털을 닦아놓을 때 필요했었던 자격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그 석사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졸업을 하면서 땄던 자격증 2가지가 한국 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과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어떤 그런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일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것도 이제 이 2가지가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저희가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한 지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취득을 하고 3년이 지나고 실무 경력이 쌓이면 또 2급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석사를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를 3급에서 2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또 저희 혼자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이 학교심리학회 이 자격증은 메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어떤 그런 학교에서 기관 같은 데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준비를 했었던 자격이고요. 그리고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리고 한국상담학회에서 그 1급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보시면요, 2010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 사이가 엄청나게 갭이 있거든요. 이때 제가 놀지는 않았어요. 이때 제가 했었던 일이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던 거예요. 2011년도에 들어가서 2017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느라고 자격증 공부를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2가지를 같이 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이 취득한 자격증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 자격증들이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복지사로서 공부를 할 때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첫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의 진로를 어떤 복지에서 그 상담으로 진행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를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학교 상담사로 근무를 했었던 기간이 있고요. 이 기간이 사실은 석사 중에 일어난 거거든요. 석사 과정. 예. 제가 석사 과정에서는 갖고 있었던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면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 상담사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 상담사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거기서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선 2006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 제가 땄던 자격증 2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과 그리고 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 그 2가지를 통해서 청소년 동반자로 하는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제 활동으로 활동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의 그 상담 어떤 그런 커리어를 조금 늘리도록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청소년 상담사로 나는 좀 나의 진로를 좀 굳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관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했었던 거가 2007년부터 10년도까지 아동 청소년 양육시설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 양육시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옛날 말로는 고아원 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18세 청소년들까지 지내고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상담심리사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하면서 저의 한계를 좀 느꼈던 시기였어요. 내가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구나.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서 2011년부로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그러한 일념하에 박사 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과정 중에 여기서 이 과정이 박사 과정 중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러한 기관에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개인 상담 심리 상담 센터에서 그 파트타임 잡으로 근무를 했었던 거죠. 그 상담 심리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한 다음에는 지금 제 개인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격증과 그 제가 활동했었던 어떤 그런 경력이나 이력들이 잘 맞물려서 갔었던 거였는데 그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쵸, 이것도 공부죠. 네. 일단은 청소년 상담사란 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앞서서 좀 저의 이력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어떤 그런 관련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가 진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기에 맞는지, 사실은 책에는 청소년 상담사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론적인 것들을 넘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상담사로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요소들까지 좀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오늘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 상담사로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로 우리가 창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상담사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결국은 청소년 이 내담자로 방문했었던 어떤 그러한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청소년 상담사라는 말은요, 자격증 이름이고요. 그동안 저희는 심리 상담을 하고 내담자가 청소년일 때 그냥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고 있어. 성인을 만나고 있으면 성인 내담자를 만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청소년 상담사라는 말은 사실은 자격증 명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청소년 상담만, 그러니까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부모나 교사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뭐 복지관이라던가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에서의 내용, 이거는 사실은 저희 청소년 상담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그런 개입 지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자립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는 좋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뭔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러한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을 하시려면 저는 이러한 것들 소통 창구에 조금 더 폭이 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대1로 개인 면접하는 거, 이거는 사실 상담에서 면담하고 직접 대면으로 보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집단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능력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컴퓨터나 전화 등 컴퓨터로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통 창구, 전자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상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상담을 할 때 언어 상담뿐만 아니라 놀이 치료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보드게임 같은 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미술 치료라던가 음악 치료, 이러한 작업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계시는 것도 청소년 상담에 되게 도움이 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죠. 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목표라고 한번 본다면,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얘기들이죠. 이 청소년들의 유능성을 발달시키고, 삶의 지혜를 길러주고, 이 얘기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요,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어마어마한
인간을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청소년 상담의 저는 첫 번째 목표가요.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청소년이 이 상담이 정말로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상담 장면에 잘 오게끔 만드는 거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 그 이후에 상담을 잘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필요한 조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필요한 자질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청소년 상담사라고 얘기한 거가 자격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첫 해 몇 해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관리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3급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자격증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급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표기돼서 나왔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그 주관하는 그런 부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 거죠. 이 청소년 상담사라는 명칭은 물론 이제 자격증 명칭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담자를 청소년으로 둔 상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자격증으로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상담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선 우리가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은 내가 만약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마치 도장 깨기처럼 3급, 2급, 1급은 선택의 문제지만 3급 따고 석사를 들어가시고 나서 2급 취득하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 국가기관,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필수 자격증이거든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국가 자격증인데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 자격증 또한 상담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수련을 받으면 이 두 가지 자격증은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상담심리학과에서 이 두 가지 자격증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격증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학회 자격증이 있습니다. 학회 자격증은 지금 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가 가장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자격증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 사실은 학회 자격증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기관에 취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증이 진짜 필요한 자격증이고 쓸모가 있는 자격증인데 그 외에 어떤 그러한 학회 자격증은 좀 호불호가 좀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그 자격증을 없애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가지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증이 두 가지 자격증이에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혹시 따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이 청소년 상담사 이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활동 분야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상담으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시도, 군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법무부, 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수련기관, 청소년 문화관,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러한 곳에 청소년 상담사를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학교 청소년 상담사로 뭐 위클래스라던가 위센터 이런 데서 청소년 상담사를 고용을 합니다. 이 두 기관은 여기 기관과 이 기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사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의 청소년 상담으로 개인 상담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학회 자격증으로 갖춰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격증이 무엇인지 조금 낱낱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죠.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상급이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상급을 취득한 다음에 3년의 경력이 있었을 때 또는 석사, 졸업자.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취득한 다음에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었을 때 또는 박사 졸업자. 진짜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상담 심리사로서 우리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을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학부 졸업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정말로 이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담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부 졸업하실 때는 요 상급 자격증을 따두셨다가 내가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석사 졸업하실 때는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좋죠. 네, 청소년 상담사 뭐 자격 그 공고가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나거든요.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를 찾아보시고 필기시험은 언제 있는지 면접시험. 근데 필기시험 가격이 상당히 싸요. 한 4만 원 안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국가 자격증이 좋은 이유가요. 시험 원서비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원서 내고선 시험 안 봐도 안 아까울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을 보는 어떤 그러한 그 과목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지금 혹시 만약에 상담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저는 이제 졸업할 때 졸업과 동시에 따두시면 좋을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이거는 이제 있잖아요. 꼭 상담심리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그러한 그 학점 인정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과목들을 추려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학사학위 좀 청소년 이 상담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과라 하더라도 그러한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사학위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과목으로 취득을 했는데 상담 실무 경력을 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상담 관련 분야.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상담 심리학과는 이게 이제 무사 통과가 되는 건 거죠. 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그냥 상급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채팅창 계속 안 보고 있는데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대학교 졸업자가 58%,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42%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석사죠. 정말 근데 희소식이지 않나요, 선생님들?
학사 자격증을 갖고서도 예, 취직을 하는 거가 가능하다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8%니까 그래도 반 이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상담 관련 분야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들어두면 꼭 상담 심리학과나 그런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과목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학과에 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이러한 과목들을 만약에 미리 들어두신다면 이 상담사 3급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발달심리, 집단상담, 심리측정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그리고 이건 선택 과목인데요. 청소년 이해, 청소년 수련활동론 이것 중에 한 과목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이해론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요. 청소년 이해론이 결국은 청소년 심리의 이해에 대한 거거든요. 청소년 수련활동은 약간 조금 복지 쪽하고 가까운 어떤 그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미리 들어두시면 좋죠. 상담이론이라는 거가 상담심리학이고요. 학습이론이라는 거가 학습심리학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전에 듣기로 지금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급에 대한 내용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좀 보고 갈게요. 말씀드렸듯이 석사학위 그리고 3급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이 3년이 아니네요. 더 희소식입니다. 2년 이상인 사람. 제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네요. 2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 상담사로서 어느 기관에 먼저 취직을 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2급 자격증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대학원 공부하지 않고 자격증으로만 나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건 거죠. 그러면 상담 실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 어디냐?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개인 상담소에 취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상담 실무 경력 인정 기관이 결국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기관에 취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 단체라던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복지시설 여러 가지 학교라던가 이러한 기관에 근무를 2년간 하셔야지 2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청소년 2급 과목은 이렇습니다. 약간 좀 비슷한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가 되게 좀 깜깜하실 수도 있는데요. 큐넷이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 관련 문제들, 3급 자격증 관련 문제들, 여태까지 봤었던 그 매해 문제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문제들과 정답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집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다른 문제집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차피 문제 내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문제를 내는 거에 범위가 다 거기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취득할 수 있는 과목, 국가 자격증 하나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험 과목은 심리학 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이 있어요. 아까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준비할 때 그 시험 과목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과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같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급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석사 졸업한 다음에 실무 경력 쌓아가지고 보는 건데요. 이 또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격증 중에서 청소년 상담사하고 임상심리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심리사하고 전문 상담사라는 그런 자격증은 학회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학회 자격증이 사실은 기관이 아닌 그러한 개인 상담소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알아주는 그러한 자격증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요. 자격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최소 수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최소 수련의 내용이 2, 3년 동안 거의 상담을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받고 슈퍼비전 받고 학회 쫓아다니면서 워크숍 듣고 세미나 듣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 수련 내용을 충족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상담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만한 그 자격을 갖추었다. 그 정도의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학회 자격증을 좀 더 쳐주는 좀 더 공신력 있는 이러한 자격증으로 봐준다는 이야기죠. 네, 요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상담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상담학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련 요건 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수련받고 공부하고 슈퍼비전 받고 실제로 상담 진행해 본 다음에 그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인지 그런 거를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컨펌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몇백 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두 자격증, 학회 자격증이 그만큼 따기 어렵고 그만큼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아서 갖추어진 상담사야라고 인정을 받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보시면요. 수련 자격심사를 보시면 교육연수 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네. 어마어마하지 않네요. 이 420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정말로 열심히 하면 2년 아니면 뭐 3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상담심리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상담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집단상담, 뭐 진로, 가족. 근데 저희 다 배우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기도 하고 눈치는 채셨겠지만 거의 모든 상담 관련 자격증의 과목을 보면요. 시험 보는 과목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면 이 자격증 짤 때 저 자격증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걸로도 좀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게 자격증을 따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어떻게 알지? 내 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놀이치료도 같이 수련을 받았었거든요. 뭐 학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수련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동 청소년 양육시설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자격증 따고 하면서 청소년 상담으로 트레이닝을 좀 받았는데 아동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놀이치료를 제가 진행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매주 갔어요. 매주 놀이치료 사례를 갖고 그 슈퍼비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그 모임에 다녔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그분은 놀이치료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 놀이치료를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깨달으셨대요. 나는 놀이치료사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의 자질이 뭐였냐면요. 그분은 보드게임 같은 거, 애기들이 이제 놀이치료할 때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아이들이 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상담사를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기가 난무해요. 애기들이 막 그 부루마블 그런 보드게임하고 그럴 때도 그 상담사를 상대로 돈 조금 나눠주고 자기는 더 많이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재미있게 말하면. 네. 근데 그분은 그거를 갖다가 못 견디겠더래요. 워낙 어떤 그러한 규칙, 룰, 어떤 그런 규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가 되게 올바르셨던 분이거든요. 물론 저도 올바르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놀이치료할 때 그러한 것에 조금 더 열리고 좀 융통성 있고 그것이 수용되는 그거에 있어야지 이 아동을 비난하지 않고 이것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나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게 너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치료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모임에서 나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땄는데 알고 보니까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로서 내가 적성에 좀 맞는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되게 좋은 얘기들이에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명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 긍정적인 청소년 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무에 대한 지식, 행정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기관에서 일을 하실 거라면요. 저는 이게 행정 능력이 안 돼가지고 기관에서 빨리 나왔죠. 그리고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내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이제 조회한다는 그러한 동의서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청소년 상담 센터 기관에 이 법을 저지른 사람이 상담사로 근무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그런 조회, 동의를 하고 조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 되고 필수적인 거가 되었죠. 어머,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네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자질에 대해서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서 적은 것입니다. 일단은 청소년 심리에 대한 것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또 있어야 돼요. 청소년 심리와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려면 내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청소년기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도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청소년기가 되게 어둑어둑했어요. 그 청소년기에 온갖 가족의 어떤 그러한 안 좋았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시기에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뭐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던 시기였더라고요. 그때 썼던 것들 보면요. 막 자책하고 후회하고 좀 우울이 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일기들도 적기도 했었고요. 그러했었던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옛날에 저를 좀 보듬기 위해서 이 청소년기에 관심이 가져졌던 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건 거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있어야 돼요. 예, 정말로 상담 시간 내내 아이돌 이야기만 하는 그런 청소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고 야,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선생님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다음번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소년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한 뉴스 컨텐츠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머 감각. 네. 이 청소년 친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가 제가 관계 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재밌으면 더 좋습니다. 베스트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 상담하러 오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자주 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반이 되잖아요. 이 아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반이 되는 거는 결국은 청소년 친구가 와야 해요. 오지 않으면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유연성과 융통성도 필요한데요. 정말로 청소년 시기는 너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의 감정이 너를 뛰어요. 제가 경험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심리검사를 하다가 뛰쳐나갔던 친구도 있고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무엇에 걸려서 뛰쳐나가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저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만큼 그 아이의 어떤 그런 널뛰는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계획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청소년 친구들 그렇거든요. 언제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안 온다고 했다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담에서 다루어야 하는 그런 이슈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우리가 관계 형성을 잘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열려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언어 상담만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각종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해요. 말을 정말로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초반에 이러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드랍시켰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면 너가 좀 마음에 드는 피규어를 갖고 와볼래? 우리 그거 갖다 이야기를 나누자. 라고 하는 그런 창의력을 갑자기 발휘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어도 괜찮으니까 모래놀이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보드게임을 하면서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드게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순간순간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순발력이기도 하네요. 예, 순발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조금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 기다림. 이 친구들이 언제 변화가 될지 모르게 계속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만났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고3 때 만났는데 20대 중반까지를 저와 함께 상담을 했었던 친구도 있고요. 아동기 때 만났는데 고3 때까지 만났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상담의 목표가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인내와 끈기 그리고 기다림이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말 안 하고 그럴 때 인내와 끈기 기다림이 없으면 너무 답답한 거가 표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럼 다음번에 이 청소년들이 뭔가 푸시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압박당했다 생각을 하면 다음번에 안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보력과 연계 능력. 저는 이거가 제가 이제 복지를 같이 공부를 했던 거가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좀 이런 것들이 자원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다른 기관 같은 데에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이 아이가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걸 했었거든요. 만약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친구다라고 하면 그러한 장학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주기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정보력과 연계 능력 있으면 참 좋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거가요. 라포 형성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라포 형성이 청소년 상담, 사실 청소년 상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상담에
반 이상을 갖고 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라포 형성이 잘 되면 청소년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정말로 좋은 상담은 동기부여가 잘 된 상담이에요. 나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생겨나는 그러한 상담이 좋은 상담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의 기반이 결국은 이 청소년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좋은 라포 형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국가의 어떤 그런 다양한 기관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라실 것 중에 하나가 기관 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직할 때가 많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지방이면 지방일수록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왜냐면 개수는 뭐 구마다 시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관들은 상담을 공부하는 수가 적은 지방에는 조금 더 잘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좀 느껴지거든요. 실제 그런 이제 주변을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가 오늘 이야기에서 취업하고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취업하는 거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취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육부 산하의 위 프로젝트. 위 프로젝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위 클래스가 들어가 있고요. 위 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위 스쿨이 있습니다. 위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센터가 있고 위 클래스는 각 학교에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위 클래스예요. 예. 그리고 위 스쿨은 어떤 그러한 조금 더 사항이 위중한 그러한 그 상담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뭐 기숙하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 스쿨이거든요. 네. 그러한 위클래스, 위센터 이런 데에 취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정말로 필수적이다라는 건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서 보호관찰소, 네, 소년원, 그리고 이제 꿈키운 센터라고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가 맨 처음에 그 청소년 복지 일을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만났었던 친구들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예, 정말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 꿈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통일부 산하의 산하센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세터민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자녀들 해당이 되고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해가지고 국방부 군대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경찰청에도 우리 상담사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다양한 기관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청소년 상담사 취업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9년, 2020년 취업률을 조사를 한 건데요. 파란색이 2019년이고 주황색이 2020년이에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상담실. 여기가 위 클래스예요. 예. 거기에 정말로 많은 상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여기는 이제 교육청의 위센터. 사실은 교육청 위센터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사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던가 이러한 위클래스 상담소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별을 볼 텐데요. 저도 이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파란색이 1급이고 주황색이 2급이고 회색이 3급이에요. 3급 자격증이 학부만 졸업해도 우리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상담실, 위클래스 상담실을 보면요. 3급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희소식인 거죠. 예, 물론 2급이 더 많긴 하지만 희소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근무를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 급수별이 적은 게요. 학회 자격증이 있잖아요. 상담학회라던가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관련 사실은 이제 한국 상담복지개발원 여기도 정부 부처인데 거기에는 1급 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1급 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연구 같은 것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보다는 비중이 좀 다른 건 거죠. 그래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실제 나왔었던 어떤 그러한 공고문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거기 보면요.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우리 해당이 되죠. 상담심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여기가 중요하겠죠.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뽑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적혀 있고요. 여기도 청소년 상담사 2급, 3급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러한 기관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설치 현황 보시면요. 전국에 23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청소년 상담사로 근무하는 몇 명들을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청소년 상담사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 거죠. 우리의 근무 환경이 넓다는 이야기예요. 네. 센터 팀원도 청소년 관련 분야. 그래서 여기서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가출이라던가 어떤 그런 학대로 인해서 쉼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청소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청소년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는 그 고아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다음에 그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자립지원관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있죠. 소지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몇 개나 있냐 보니까 전국에 134개가 있습니다. 예. 꽤 많은 숫자죠. 이런 곳들도 우리가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요. 해바라기 센터는 이제 학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사항에 제일 처음에 청소년 상담사예요. 그러면 와 청소년 상담사 하나만 따면 그래도 이런 곳을 다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라고 좀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가족사업 운영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보니까 석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네요.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육부 산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보시면요. 6,931개가 있어요.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몇천 개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청소년 상담사 관련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인데 우리가 졸업과 동시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이거와 임상심리사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회 자격증 2개가 같이 있네요.
그다음에 위센터,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위센터 같은 경우 여기서도 청소년 상담사. 여기서도 학회 자격증 2가지를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위스쿨 같은 경우도 청소년 상담사.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국에 240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사학위 이상.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사 이 자격증이 석사학위 이상 따면 2급을 준다고 하니까 주는 건 아니죠. 공부를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관찰소 53개, 소년원 11개, 꿈키운 센터가 20개가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꿈키운 센터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알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국가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그러면 학부 졸업과 동시에 이 자격증을 따면 우리는 여기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대 요건이 있어요. 3급보다는 1급이 더 중요한,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자격증이니까 그거 있으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상심의사 2급 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졸업하면서 실무 공부를 좀 더 하면요. 이 2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정말로 국가기관에서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학회 자격증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채용 현황이 549명입니다. 근데 공고가 진짜 자주 올라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가? 네. 자격 요건에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하네요. 석사학위 이상. 예. 그렇지만 청소년 상담사 자격 갖고 있으면 점수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석사학위에 2급 자격증 갖고 있으면 점수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취업을 할 때 이러한 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그러한 국가기관 말고 그냥 개인 상담소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거는 실제로 그 한국상담심리학회 거의 구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몇 가지가 없다는 거는 청소년 상담사 말고 학회 자격증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보시면요. 어쨌든 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대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여기서는 공부를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 경력 최소 5년 이상, 1년 이상. 근데 우리가 경력을 어디서 쌓아요? 개인 상담소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경력을 쌓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 상담소에 들어가기 전에 경력을 쌓았던 곳이 국가기관이었죠, 결국은.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었던 거죠.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여기서도 청소년 상담사 2급을 따기 위해서는 3급 따고 나서 경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석사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상담소에서는 사실은 경력을 더 요구하는 이유가 이 개인 상담소에서는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담자가 드랍이 되고 그 드랍이 된 이유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소 소장님들이 몸살이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나는 취업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자격증들을 다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지 우리가 카드 발급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장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제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 통장으로 된 이름으로 내담자가 돈을 보낼 때와 땡땡땡 심리상담센터로 보낼 때 내담자가 돈을 낼 때의 마음은 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심리상담소를 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추천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학회를 가입을 하셔서 이 설명드렸던 그 두 학회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각 기관에서 구인 공고 올라온 거를 보셨듯이 둘 중에 하나 자격증을 거기다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학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외의 선택으로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상담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기보다 내가 심리검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 취득을 하면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심리상담소를 이제 개업을 했을 때는 상담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라던가 블로그라던가 학회 소셜 여러 가지 카페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라던가 다음 카페 같은 거 가입을 해서 하고 유튜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SNS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담소 홍보를 하는 그러한 소통 창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담 활동을 하면서 초반에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죠. 초반에는 내가 짜잔 상담소를 개업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글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특히 여기에 상담소 홍보를 할 때 요새 내담자분들이 정말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똑똑해요.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오시거든요. 저는 그러한 문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분들이 궁금해서 이러한 자격증들이 있는지, 자격증을 갖춘 곳인지 전화해가지고 자격증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글에 내가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이에요. 라고 나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을 따두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취업하기 하고 창업하기 하기 전에 먼저 자격증을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담을 서로 개업했다고 해서 바로 오진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추천을 해요. EAP 연계기관으로 등록을 할 것? 이거는 이제 제가 했었던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회사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에다가 나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이 회사에서 연계된 기관, 요 EAP로 등록된 그러한 상담소를 연계해가지고 저희 센터 이제 오게 만든 건 거죠. 만약에 이제 상담소로 개업을 하셨다면요. 그리고 때로는 학회 프로젝트 사업 같은 거에 참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학회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요. 그 퇴소 아동, 그 퇴소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요.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참여를 하는 건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분들은 무료 상담을 받는 거고 저는 유료 상담비를 받는 건 거죠. 이러한 방법들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처음에는 돈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강사로 활동하고 EAP 연계기관으로 등록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들이 필요한 건 거죠. 그래서 취업 창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검사 도구를 우리가 이제
나는 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겠다. MMPI라던가 TCI, 웨이지, 위스크, MBTI.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심리검사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도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석사 졸업한 어떤 그러한 증명서, 학위 증명서 같은 것들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또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거죠. 저는 하고 있진 않은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도 있다라는 것들을 누가 얘기해 줘가지고 저도 알게 된 거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심리상담소를 개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 그 기업으로 신청을 해요. 그게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는 영리도 아니고 비영리도 아니고 어쨌든 지역사회에 내가 기여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거기 절차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와서 내가 수주를 따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을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을 프로그램 기획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다가 올려서 그 돈을 따오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 제안서를 내는 건 거죠. 그리고 입찰을 받는 거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행정 능력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장터 같은 데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이 올라왔으면 이제 나라장터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했으니까 돈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상담소들 신청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내 심리상담소를 개업한 걸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나라장터 들어가서 제가 찾은 자료거든요. 청년 쉼표,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추정 금액 이렇게 되죠. 내가 만약에 심리상담소를 개업해서 상담사를 많이 고용해서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 사업으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라장터 공고가 난 걸 보면요. 이거는 이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심리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검사, 상담사가 아니고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회 자격증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상담심리사라던가 전문상담사, 이게 학회 자격증이잖아요. 그리고 석사학위 공부가 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고 그 질문을 좀 받고자 조금 쉼없이 달렸는데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통하자고 해놓고 저 혼자 다닌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유튜브가 서툴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다 계시는 건가요? 질문 아니면 너무 막막하셔서 질문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너무 잘 들었어 이래서 질문이 없으신 걸까요? 후자면 다행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와 청소년 상담사 나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좀 전달이 잘 된 걸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회 자격증 아니고
이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증으로도 자기 상담소를 개소하셔서 상담사들을 고용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그리버드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앵그리의 그 열정을 자격증 따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요. 연령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실무 경력에서는 나이를 보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지금 40살이시고요. 비전공 4년제 대학 졸업 후에 올해 사회복지사 1급을 따셨어요. 와, 그 어려운 자격증을 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월에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토이스토리님의 질문은 저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망설여지네요. 네. 일단은 공식적인 연령 제한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좀 본인 팀장이, 예를 들어서 팀장이 본인이 이제 20대, 30대 초반인데 자기하고 같이 일할 팀원이 40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연령의 어떤 그러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그 토이스트루님께 제가 어떤 그런 제안을 해드린다면 먼저 경력을 조금 쌓기 전에, 아예 기관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기 전에 청소년 동반자 같은 활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청소년 동반자 활동을 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시고 40, 50대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소년 동반자 사례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중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상담사가 되면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학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상담사에서 만난 그 사례를 학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련 방법으로 이으셔서, 그래서 2급을 학회 자격증 2급 어떤 거든 2급을 따시면 그때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선의 상담 그런 개인 상담소 같은 그런 곳에서는요, 저희가 속된 말로 나이가 깡패라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40대 이후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 상담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그러한 삶의 경험의 폭이 훨씬 더 넓다고 생각을 해서 내담자들을 맞는 폭이 넓어져요. 아동도 상담할 수 있고 청소년도 상담할 수 있고 성인도 상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는 상담을 그 상담소에 있을 때 그 젊은 상담소를 꺼려하는 그러한 내담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이스토리님께서는 사회복지사 1급을 그걸 활용을 하셔서 그 청소년 동반자 활동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례를 구하셔서 저는 학회 자격증을 따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경애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저 건설업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전문 상담사가 아니어도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냐? 슈퍼비전을 받는 방법. 선생님, 슈퍼비전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진행한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상담을 실제로 하고 있는 슈퍼바이저를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슈퍼바이저로 선택을 하실 땐 학회 자격증 1급 갖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슈퍼비전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경험으로 상담을 그 슈퍼비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사 1급 갖고 계신 분보다도 저는 이제 학회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다원 선생님께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2년 실무 경력이 있는 게 아니고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상담 심리학과라던가 이런 관련 그 학사 졸업을 하신 다음에 1년 실무 경력이거든요. 근데 1년 실무 경력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만약에
아,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 학교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 그 임상심리 수련 그런 반이 있는지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임상심리 수련 반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수련이 뭐냐면요. 그냥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모여서 공부하고 심리검사 도구 같은 거 다뤄보고 이런 식의 시간을 쌓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실무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때로는 그냥 일선 그러한 상담소에서 임상심리 그 수련을 해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좀 약간의 비용을 내시고 많은 비용인가 약간의 비용인가 모르겠지만 비용을 내시고 1년 동안 그 경력을 쌓으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바라기님께서 석사 과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심리상담학과가 네.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낮에 공부하느냐 밤에 공부하느냐거든요.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낮에 공부하고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밤에 공부하죠. 보통 선생님이라던가 실무자들이 밤에 공부를 하시려고 오시는데 지금 이 교육학과를 가시는 것보다 저는 심리자가 들어가는 학과를 가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지금 사실은 뭐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학과를 나온 것과 심리상담학과를 나온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학회마다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대학원 심리학과가 심리상담학과가 심리자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심리상담학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제 심리상담학과가 심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대학원 심리상담학과를 다니는 거가 일하시면서 다닐 때는 교육대학원 심리상담학과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를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일반 대학원 심리학과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그냥 일반 대학원을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일반 대학원 심리학과를 가시거나 교육대학원 가신다면 또 학과에 심리자가 붙은 학과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은진 선생님께서 상담 관련 자격증에 대한 아유 감사합니다. 초중고의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싶으실 때 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지 않아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근데 서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꼭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으로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지역의 위센터가 위클래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셔야 돼요. 위클래스에 들어가실 때 그러셔야 되고 위센터는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위클래스는 이제 학교에 있는 상담 공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은진 선생님이 위센터 등을 통해서 초중고의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 네, 같은 위센터는 전문 상담교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그 또한 내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에 공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국상담심리학회라던가 한국상담학회 구인 공고 게시판 거기를 찾아보셔도 괜찮고 아예 처음부터 위센터 그 교육청 거기에다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 혼자 좋아해도 괜찮겠죠? 네. 네. 선생님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오늘 한 거가, 네. 일반 대학원의 교육심리학과? 심리자가 들어가면 저는 심리자가 들어간 곳이라고 하고 그 하늘바라기님께서 만약에 일반 대학원을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심리자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죠. 일반 대학원이든 교육대학원이든
심리자가 들어가 있는 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그 일반 대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시고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대학원이 때로는 더 좋을 때로는 거기에 이제 졸업을 하면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마련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곳인지를 한번 보신다면 교육대학원은 졸업을 했을 때 전문 상담 교사고 그 전문 상담 교사도 같이 도전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쪽으로 내가 진로 방향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의한 거가 또 이제 학교 거기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너무 쉼없이 달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쳐도 될까 싶은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네, 다들 벌써 나가신 건 아닌가요? 네. 자료들이 계속 올라와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그 부분들을 좀 멈추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망을 얻어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였기를 바라거든요. 현경영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승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정진일 선생님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은지 임마누엘 님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토이스트로님 감사하고 네. 오늘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나 봐요. 예. 벨라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경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날 창업과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았을 때 와, 진짜 이 학교가 그 학생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는 학교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내용이 이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석에서 다른 모임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창구를 통해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원광 디지털대학교 그리고 상담심리학과 교수님들 여기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들께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서경님, 구현수님 그리고 네 선셋파크 네 하는진님, 효준님, 손미라님, 전세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